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129회 발송배정 기술사 문제 해설 요약 형태로 해서 간략하게 제가 맥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문제 해설에 앞서서 제가 지금 이 꽃가루 때문에 좀 비염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좀 수강하시는데 시청하시는데 좀 불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요약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요번 문제 출제 분포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송배전공학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 제가 경향 분석 자료에서도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 송배전공학에서 55% 정도, 그 다음에 발전공학에서 19%, 전력계통의 10%. 그러니까 요 세 권의 교재에서 계략적으로 세 권의 교재라고 하지만 여기 이제 다른 내용도 좀 접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의 파트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다 정확하겠죠. 이 파트에서 거의 80% 정도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 기초,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이라든지, 발전기 보호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7% 정도 출제가 됐고요. 기타 등등에서 한 10여 프로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바로 1교시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번 1교시를 좀 보면 전체 13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제가 이제 발송배정 같은 경우에 심화 문제, 기본 문제, 스킵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기본 문제라고 하면 최초 입문 단계에서 처음에 접하는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요. 이 기본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셔가지고 한 50점대 초중반 정도가 나올 때까지는 심화 문제나 스킵 문제는 손대지 마시고 이 부분만 집중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한 5점 정도 더 올려서 합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한 20개에서 많게는 50문제 정도 추가하시면 그 안에서 거의 해결이 됩니다. 자, 요번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문 단계에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들이 1교시 8문제 정도 나왔고요. 기본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기본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용어해설집 이 4권을 기본서로 제가 삼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7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는 이 4권의 기본서에다가 발전 기초,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품질, 전원 설비, 접지 보호 개전, 이 내용들이 이 기본서에 조금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좀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요런 카테고리까지, 요런 범주까지 포함한 카테고리를 기본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8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기본 문제에 해당되는 게 제가 여기 문제 번호를 써놨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놨습니다. 자, 1번 문제 기본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제가 참고문으로 적어놨죠. 보시면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 여기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여기 나와 있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푸시면 되고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발전공학, 우리가 기본서로 보면 발전공학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고, 여기에 이 송길령 교수님이 발전공학, 그 다음에 송배전공학, 전력계통공학 중에서 계산 문제만 뽑아서 정리한 교재가 전력공학 연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서에 나와 있는 예제들이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한 20-30% 정도 문제들을, 계산 문제를 더 보강해서 별도의 교재를 내셨는데, 요 교재 안에서 이 문제들 풀 수 있도록끔 출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당연히 기본이죠. 전력계통공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 안에다가 답안지화 시켜가지고 작성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기본 문제입니다. 송배전공학에 있는 예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거니까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제 활용하시고, 또 이 전력공학 연습이라는 이 교재도 송길령 교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 해설 방법이 동일합니다. 이런 것들 좀 심도 깊게 공부하셨다고 하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 자, 동기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서 안에 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발전 기초라는 항목을 기본서에는 없지만 기본 문제에 포함을 해서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부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전기기기라는 강의를 해놨거든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기기기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강의를 수강하셨다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동기 발전기에 대한 이 일반적인 내용에다가 약간 심화적인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전기자 권선을 Y결선 하는 이유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이제 단절권이라는 그 변압기 결선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채택을 해서 파형에 이제 그 영상구조포가 포함이 되는 거를 이제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델타 결선하게 되면 이 전압이, 권선 간의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절연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발전기 사이즈와 중량이 커지니까 불리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좀 쓰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자료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기본 문제이긴 하지만 요 3번 항목 때문에 이제 심화 문제를 분류할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한데 저는 이제 기본 문제로 넣어놨고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강의하는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잘 수강하시고 좀 정리해 두셨다고 하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완전 기본은 아니고 심화와 기본 그 사이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 NGR 이거 송교회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보호 방식이나 개요도에 대한 부분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집중적으로 파신 분들은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보신 분들은 잘 쓰셨을 거고 그냥 뭐 개략적으로 기본서에서 기본적인 것만 보셨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놓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PSS 이거 10점짜리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서의 용어 해설집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추가적으로 논문이나 이런 걸 좀 찾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쓰실 수가 있었을 텐데 관연도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내가 찾기가 좀 어렵다. 이건 제가 발췌를 해서 참고 문헌을 레퍼런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지만 이게 없는 상태에서 요 관련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논문을 막 읽고 분석해서 기술사 유형의 어떤 내용으로 정리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연도 기출문제 해설서 보시면 제가 참고 문헌에 대한 것도 다 정보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시간 좀 세이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문제가 기본 문제라고 보고 있고 1교시에서 13문제 중에 8문제가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하면 굉장히 좀 평이하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8문제까지 기본서에서 잘 안 내거든요. 기본 문제에서. 1교시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분 동안에 10문제를 써야 됩니다. 이게 단답형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페이지를 단답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차피 이제 논술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예를 들어 100분 동안에 4문제를 논술형으로 쓰는 거하고 10문제를 논술형으로 쓰는 거하고 분량은 한 문제당 적는 분량은 작지만 10문제를 정리하는 게 답안지를 쓰고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에 대한 내용을 내가 머릿속으로 기본 어떤 구성, 구조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처럼 이번 회차처럼 8문제 정도가 기본서 또는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된 거는 그래도 채점 위원들 뭐 출제위원 채점까지 하시니까 이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배려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문제 낸 건데, 뭐 결국은 이렇게 기본 문제에서 냈다고 하더라도 점수 자체를 짜게 주게 되면은 뭐 사실은 별 의미는 없거든요. 요번에 합격자가 3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평이하게 냈지만은 점수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줬습니다. 기술사 시험은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뭐 어떻게 되겠다는 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쉽게 나왔다고 해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난이도가 높았다고 해서 합격자가 적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이게 좀 채점하시는 분들의 뭐 성향에 따라서 막 이게 막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응시자 입장에서는 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뭐 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들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이 들어가는 회차가 1년에 한두 번은 있습니다. 어렵게 내고 뭐 평가도 굉장히 짜게 내리는 이제 이런 위원님들이 들어가실 때도 있고 좀 후하게 점수를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뭐 합격자가 적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 문제는 4문제를 선택했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거죠. 심화 문제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문제를 완벽하게 다지기 전까지는 심화 문제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까지 건드리게 되면 공부할 분량도 많아지고 깊이도 깊어지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성장이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쉬운 문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서 기본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지시고 이런 기반, 기초가 잘 다져진 상태에서 그 위로 이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접근하셔서 이렇게 올리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심화 문제. 네 문제인데 그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기본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심화 문제란 기본서의 고난이도의 문제, 그 다음에 신기술, 그 다음에 시사성 이슈, 규정, 저널, 논문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 심화 문제에 해당되는 분량이 계략적으로 한 20% 정도 되는데 20%? 20% 안 될 거, 한 10에서 한 15% 정도 되는데 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이렇게 넓은 부분에서 퍼져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훨씬 더 어렵고 시간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점수에 대한 그 비중은 높지가 않은 거죠. 자, 심화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문제가 심화 문제. 여기 보시면 SAIFI, 그 다음에 뭐 SAIDI라고 해서 정전 시간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용어 해설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LOLP라든지 LOLE라든지 이거는 용어 해설집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력기술 용어 해설집이라고 해서 용어 해설집이 한전에서 출간한 교재들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 내용이 나와 있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요거와 관련된 뭐 논문도 있고, 뭐 저널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LOLP라든지 LOLE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두세 번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혼합해서 내게 되면 조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어떤 용어들이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신뢰도와 관련된 어떤 그 평가 지수기 때문에 기술사에서 공부하는 다른 이론들하고 이 매칭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얘를 거의 외워야 되는 그런 용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 문제라고 분류해놨는데 요거는 이걸 잘 쓰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사전에 대비해서 암기를 해두신 분들이고요. 그냥 대충 눈으로 이렇게 쭉 훑고 지나가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VDC의 전류 실패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이해하기는 좋아요.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좀 생각을 좀 하시면, 한 두세 시간이면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답안지의 형식에 맞춰가지고 좋은 구성으로, 좋은 구도로 배치를 하고 답안지를 쓰고 그 안에 그림도 집어넣고 어떤 그 원리적인 부분도 뭐 수식이나 이런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을 딱 정확하게 쓰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로 분류를 해놨고요. 뭐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는데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 출제가 되는데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걸 뭐 스킵할 정도의 그 정도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심화 문제를 분류해 놨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수평, 하중, 경관, 수직, 하중, 경관도 용어 해설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송배전공학의 가공선로에 대한 내용이 해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어요. 요거는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송배전 기술사로 삼는 세 권의 교재에다가 송배전 용어 해설집을 추가해서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 시너지 효과가 커질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보는 횟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이 다루고 사용하는 것들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 내가 머릿속으로 상기도 시켜보고 또 응용도 해보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가공선로의 수평, 하중, 경관, 그 다음에 수직, 하중, 경관이라는 거 그 내용만 공부할 때만 내가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보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잘 쓰기가 쉽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화 문제로 제가 분류해 놓은 거고요. 이 부분도 이런 문제도 내가 요번에 분석해 봤더니 이번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사전에 이걸 달달달 외우신 분들은 잘 쓰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확한 답변 자료를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관성정수에 대한 부분도 뭐 개념적인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발전기라는 게 이제 이 회전체이기 때문에 어떤 플라이 휠의 효과에서 이 관성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관성력이 크다라는 건 계통에서 뭐 부하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량이 커지더라도 이 플라이 휠에서 회전체가 갖고 있는 회전력에 의해서 관성이 클 경우에 이 동요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향상이 되는데 뭐 이걸 10점짜리 문제로 해서 이런 정의라든지 이런 미치는 영향을 내가 정확하게 쓰기는 사전에 내가 준비하지 않는 한 쓰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화 문제들이 좀 나름대로 조금 깊이가 좀 있었습니다.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좀 낮게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좀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심화 문제라고 놓는 거고요. 딱 봐도, 용어만 봐도, 아, 이게 내가 공부하기가 조금 만만치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 먼저 보지 마시고, 앞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 쉬운 거 먼저 보세요. 그걸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55점 정도까지 내가 점수가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류의 심화 문제를 시험을 준비할 때마다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추가를 합니다. 1년에 3번 시험이 있으니까 적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5, 60문제가 추가가 되는 거고,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100문제 정도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 문제에다가 이런 심화 문제 한 100문제 정도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고요. 매번 시험을 보시면서 문제의 수량을 늘리지 마시고 기본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시고, 심화 문제를 내가 60개까지만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20개를 새롭게 추가하시고 여기서 20개를 덜어내세요. 그래서 항상 250개에서 300문제가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점점점 점도가 높은 답안을 작성하시면서 점수가 올라가셔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쑥 이제 합격자로 이제 쭉 이름 올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킵 문제로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도 측정법,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 왜 스킵 문제로 선정했느냐? 이도 측정법은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데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수식적으로 정확하게 해설한 게 아니라 근사적으로 해설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이제 개념적인 거, 직관적인 거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다른 내용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도 측정법 고유의 그 항목인 거지, 뭐 다른 어떤 우리가 기술사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하고 좀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내용을 제가 대비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건 전압 변동률이라든지 전압 강하라든지 변압기 용량이라든지 단락 전류라든지 안정도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도 측정법은 가공선로의 이도 측정법을 공부할 때 그 파트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가공선로의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하고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요, 넘어가시고요. 출제 확률도 너무 낮아요. 거의 뭐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 없이 과감하게 버리시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1교시에 대한 해설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 대한 부분은 잠깐 좀 쉬시고 텀을 두고 2교시에 대한 해설을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